여보, 여기가 우리 신혼이 시작될 집이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앞으로 손에 물 한 방울 묻지 않게 잘해줄게. 고마워. 부모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로 마련한 강남의 신혼집. 2억 8천만 원이라는 거금이었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할 보금자리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으며 행복을 다짐했죠. 하지만 그 달콤한 신혼생활은 단 한 달 만에 지옥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악몽의 시작이 된 그 사기범의 아들이 바로 윤상훈이 지휘하는 부대에 입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라는 절대적 위계질서 속에서 벌어질 복수극의 서막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무엇을 하며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3억 원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 같은 상상을 하겠지만 윤상훈에게 그 돈은 눈물로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받은 보험금이었거든요. 엄마, 아빠, 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요. 윤상훈은 부모님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옆에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이서영이 함께 절을 올리고 있었죠. 두 사람은 몇 달 전부터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는데 갑작스런 부모님의 사고로 혼례가 미뤄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윤상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35살의 나이에 드디어 찾은 진정한 사랑이었거든요. 이서영 역시 눈물을 훔치며 시아버지,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뵙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쉬웠지만 윤상훈이 들려준 부모님 이야기만으로도 두 분이 얼마나 자상하고 따뜻한 분들이셨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며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윤상훈을 키우기 위해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아들이 군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무척 자랑스러워하셨죠. 특히 중대장까지 진급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 부모님이 시내로 나오시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중에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은 것이었죠. 가해자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지만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윤상훈이 급히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죠. 아들아, 미안하다. 우리가 먼저 가서 부모님의 마지막 말씀이라도 들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윤상훈은 며칠 동안 넋을 잃고 지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제대로 울지 못했고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것조차 버거웠죠. 그때 이서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알게 된 지 1년 정도 된 사이였는데 윤상훈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온갖 뒷정리를 도맡아 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서영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윤상훈은 조금씩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마음이 더욱 가까워졌죠. 슬픔을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화려한 잔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두 사람은 모든 정성을 신혼집 마련에 쏟았습니다. 강남 대치동의 깔끔한 아파트였는데 전세금이 2억 8천만 원이나 되는 곳이었죠. 부동산 중개업소에 처음 갔을 때의 일이 기억납니다. 중개업자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명함에는 서영국 대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무실 벽면에는 각종 자격증과 표창장이 걸려 있었고 상당히 믿음직해 보였죠. 이 아파트는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집주인분도 해외 거주하시는 분이라 관리도 잘 되어 있고요. 전세금도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서영국은 능숙하게 집의 장점들을 설명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학군도 좋고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었죠. 윤상훈과 이서영은 실제로 집을 보러 갔을 때 완전히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서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윤상훈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군인이지만 중대장까지 올라왔고 당신도 간호사잖아. 월급 합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사실 윤상훈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늘 강조하시던 것이 정직과 성실이었거든요. 군에 입대한 후로도 한 번도 비리나 부정행위에 연루된 적이 없었고 부하들에게도 공정하고 엄격한 상관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윤 중대장만큼 깨끗한 사람도 없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죠.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도 순조로웠습니다. 서영국은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고 등기부등본부터 건축물 대장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집주인과의 연락도 원활했고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도 문제없이 이루어졌죠. 축하드립니다.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올 때 서영국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윤상훈과 이서영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드디어 둘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이었으니까요. 이제 정말 우리만의 보금자리네. 신혼집 열쇠를 받던 날, 두 사람은 텅 빈 거실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는 남양 아파트였고 한강도 내려다 보이는 멋진 뷰를 자랑했습니다. 비록 부모님은 안 계셨지만 이제 새로운 가족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했죠. 여기가 우리 침실이고 저기는 서재로 쓸까? 아니면 나중에 아이 방으로. 이서영은 벌써부터 방 배치를 계획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윤상훈 역시 마음이 뿌듯했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이렇게 의미 있게 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첫날 밤, 윤상훈은 이서영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자. 정말 행복하게. 그래,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자.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너무 많은 아픔을 겪었기에 더욱 소중한 행복이었거든요. 윤상훈은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했고 이서영 역시 혼자 살아온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열심히 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윤상훈은 부대에서 돌아와서도 가구를 옮기고 벽지를 바르는 일을 도맡았고 이서영은 병원 업무가 끝나면 인테리어 소품을 고르며 만들어갔습니다. 비록 전셋집이지만 둘만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즐거웠죠. 여보, 이 소파 어때?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 좋네. 그런데 좀 비싸지 않을까? 괜찮아. 우리 이제 안정된 거잖아. 좋은 집에서 좋은 가구 쓰면서 살자. 주말이면 두 사람은 용산 전자상가나 강남 가구거리를 돌아다니며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장만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같은 기본 가전부터 소파, 식탁, 침대까지 차근차근 구비해 나갔죠. 매번 계산할 때마다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새 출발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지출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몇 년 후에는 아이도 갖고 윤상훈이 진급하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자는 꿈도 꾸었죠. 이서영은 간호사 일을 계속하면서도 육아와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윤상훈은 전역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이 방을 어떻게 꾸밀까? 남자아이면 파란색, 여자아이면 분홍색? 그런 건 옛날 얘기야. 요즘은 성별에 관계없이 다양한 색깔을 써야 한다고 하더라.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두 사람에게는 소중했습니다.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출근길도 익숙해졌고 동네 맛집들도 하나씩 발견해가며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찾아갔습니다. 윤상훈은 부대에서도 더욱 활기차게 업무에 임했고 이서영 역시 병원에서 환자들을 더욱 다정하게 돌보게 되었죠. 아침에 함께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각자의 직장으로 향하는 일상이 달콤했습니다. 윤상훈은 출근길에 이서영을 지하철역까지 데려다주곤 했고 이서영은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 저녁 재료를 사오곤 했습니다. 정말 행복하다. 저녁마다 함께 식사를 하며 나누는 대화가 달콤했습니다. 오늘 부대에서 있었던 일,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 이야기, 주말 계획 등등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서로에게는 소중한 소통의 시간이었죠. 윤상훈은 가끔 부모님 생각이 나서 서글퍼하기도 했지만 이서영이 곁에 있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서영 역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가끔 불안해하기도 했지만 윤상훈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함정을 파놓은 사람이 바로 그 친절했던 부동산 중개업자 서영국이라는 것을. 신혼 한 달째 되는 날, 윤상훈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서영에게 깜짝 선물을 주려고 케이크까지 사온 상황이었죠.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명도 작업을 진행해야 하니까 협조해주세요.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현관문 앞에서 이서영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서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 든 서류를 보며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죠.
잠깐만요. 뭔 소리입니까? 윤상훈이 다가가자 남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명은 법원 집행관이었고 다른 한 명은 경매를 낙찰받은 사람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는데. 이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상훈은 황급히 서류를 받아들었는데 거기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이 이미 3개월 전에 경매 신청이 되었고 한 달 전에 낙찰이 완료되었다는 것이었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희가 정당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보증금도 다 지불했어요. 죄송하지만 전세 계약서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윤상훈은 급히 집으로 들어가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집행관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등기부등본이 위조된 것 같은데요. 실제 등기부등본과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순간 윤상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위조라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집행관이 보여준 진짜 등기부등본과 비교해보니 확실히 달랐습니다. 집주인 이름부터 근저당 설정 내역까지 모든 게 조작되어 있었던 거죠. 그럼 저희가 낸 전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사기를 당하신 것 같으니까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행관들이 떠나고 나자 윤상훈과 이서영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행복한 신혼부부였는데 이제는 집까지 잃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이서영이 윤상훈의 팔을 붙잡고 물었지만 윤상훈도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파악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짐을 싸야 했습니다. 새 집주인 측에서 일주일 내로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했거든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들여놓았던 가구와 살림살이들을 다시 박스에 담으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는 했지만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 윤상훈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전세 사기 사건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데 사기범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해서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것이었죠. 서영국이라는 사람을 찾아봤는데 이미 사무실도 정리하고 연락두절 상태래. 휴대폰도 꺼져 있고. 이서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모님의 유산으로 마련한 보금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도 억울했지만 무엇보다 자신들을 속인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분했습니다. 돈은 그렇다 치고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해?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습니다. 전세금 2억 8천만 원을 모두 잃었으니 당장 새로운 집을 구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다행히 이서영의 친구가 잠시 빈 방을 빌려준다고 해서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지만 장기적인 대책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윤상훈은 부대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부하들을 지휘하고 훈련을 감독해야 하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사기를 당했다는 것도 억울했고 무엇보다 사기범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는 게 화가 났습니다. 중대장님, 괜찮으신가요?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부중대장인 김대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상훈은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는데 최근 들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게 눈에 보였거든요. 아니다. 개인적인 일로 좀 힘든 시기라서. 윤상훈은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영국이라는 사람이 단순한 전세 사기범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수십 채의 집을 이용해 사기를 벌인 전문 범죄자였던 것이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서영국의 SNS였습니다. 사기로 번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몰디브에서 휴가 중이라는 글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명품 가방과 시계 사진까지 자랑스럽게 게시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들이. 윤상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신들은 친구 집 방 한 칸에서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는데 사기범은 피해자들의 돈으로 호화로운 휴가를 보내고 있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서영이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여보, 서영국이라는 사람한테 당한 피해자들이 모임을 만들었대. 우리만 당한 게 아니라 수백 명이 피해를 봤다는 거야. 피해자 모임에 나가보니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서영국은 수년간 체계적으로 전세 사기를 벌여왔고 피해 규모만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은 노부부도 있었고 아이들 교육비까지 털린 가족도 있었죠.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언제 잡힐지도 모르겠고 설사 잡혀도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해요. 한 피해자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고 설사 재판에서 이겨도 가해자가 재산을 숨겨놓으면 배상받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상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이서영의 얼굴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혼 후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해서 미안했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을 지켜주지 못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법은 놈들을 못 잡아도 나는 못 참아. 윤상훈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차가운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원칙과 질서를 지키며 살아온 군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는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윤상훈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자신의 부대에 한 명의 신병이 입대할 예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신병이 바로 서영국의 아들이라는 것을. 윤상훈이 전세 사기를 당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부대에는 새로운 신병들이 입대할 예정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저 일상적인 업무 중 하나였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윤상훈은 신병 명단을 받아보고 한 이름에서 시선을 멈췄거든요. 서지훈. 성씨가 같다고 해서 모두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윤상훈은 평소 관심도 없던 신병들의 개인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게 정말인가? 서지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니 아버지 이름이 서영국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주소지도 윤상훈이 계약했던 부동산 사무실과 같은 구역이었죠.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전세 사기범의 아들이 자신의 부대로 입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상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 평소 같으면 신병의 가족 배경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중대장님, 신병 교육 일정 확인해 주세요. 부중대장 김대위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김대위는 윤상훈과 오랫동안 함께 근무하며 신뢰관계를 쌓아온 동료였는데 최근 윤상훈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신병들이 기초군사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받는 게 언제쯤이지? 보통 5주 정도 걸리니까 다음 달 말쯤 될 것 같습니다. 윤상훈은 달력을 보며 계산해봤습니다. 서지훈이 자신의 중대에 배속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했죠. 사실 윤상훈도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서지훈은 아버지와 달리 아무 잘못이 없는 젊은이였습니다. 단지 잘못된 아버지를 둔 것이 죄라면 죄였죠. 하지만 그 아버지 때문에 자신과 아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김대위, 혹시 신병 배치 관련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그냥 궁금해서. 윤상훈은 말을 흐렸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뭔가 준비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윤상훈은 이서영에게 서지훈의 입대 소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까지 이런 복잡한 감정을 공유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서영은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로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이서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상훈은 혹시 몸에 이상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스러워했죠. 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아니야. 그게 사실은. 이서영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임신한 것 같아. 순간 윤상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임신이라니, 이런 힘든 상황에서 아이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죠. 정말이야. 확실해?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 받아보자고 하더라. 윤상훈은 이서영을 꼭 안아줬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 생명이 찾아온다는 것은 분명 축복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윤상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내와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현재 상황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영국과 그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할 방법도 찾아야 했죠.
다음 날 윤상우는 서지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SNS 계정을 찾아냈고 거기에는 평범한 대학생의 일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동아리 활동, 여행 사진 등등 특별히 문제될 것 없는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서지훈의 게시물 중에는 아버지 자랑하는 글들이 종종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잘하셔서 용돈 많이 주신다. 가족 여행으로 제주도 다녀왔다.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윤상우는 그런 글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는 아버지가 사기로 번 돈이라는 걸 알고 있을까? 며칠 후 서지훈의 입대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상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 날짜를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중대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신병 교육 준비 때문에. 김대휘가 윤상훈의 책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서류가 많이 쌓여 있었고 윤상훈도 예전보다 더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편이지. 신병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하니까. 윤상훈의 대답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김대휘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윤상훈이 특정 신병에게 유독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거든요. 드디어 서지훈의 입대 날이 다가왔습니다. 윤상훈은 그날 아침 일찍 부대에 나가 신병 접수 업무를 점검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하들에게 맡겼을 일인데 이번에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오후 2시쯤 군용버스 한 대가 부대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 입대하는 신병들이 타고 있었죠. 윤상훈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젊은이들 중에 서지훈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신병들이 일렬로 서서 점호를 받는 동안 윤상훈은 서지훈을 찾아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얼굴이었지만 금방 알아볼 수 있었죠. 생각보다 어려 보였고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 아이가 바로 윤상훈의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분노와 동정심이 뒤섞인 묘한 기분이었죠. 서지훈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말입니다. 신병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지훈은 다른 동기들과 마찬가지로 군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훈련도 성실히 받고 선임들 말도 잘 들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신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상훈의 시선은 계속 서지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갖가지 생각들이 오가고 있었죠. 과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말입니다. 5주간의 신병 교육이 끝나갈 무렵 윤상훈은 드디어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지훈이 자신의 중대에 배속되면 그때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법이 해결해주지 못한 정의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현해보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그리고 윤상훈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서지훈이라는 젊은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서지훈이 윤상훈의 중대에 배치된 날, 부대 전체가 평상시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신병들이 자대 배치를 받는 것은 군대에서 일상적인 일이었고 누구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윤상훈에게만큼은 이날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신병들이 각자의 소대로 배정받기 위해 중대 본부 앞에 집합했습니다. 윤상훈은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0명의 신병 중 맨 끝에 서 있는 서지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아직은 긴장감과 어색함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부중대장 김대휘가 신병들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며 소대를 배정했습니다. 윤상훈은 미리 인사과에 요청해서 서지훈이 1소대로 배치되도록 조치해뒀습니다. 1소대는 중대 본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서 중대장이 직접 관리하기 쉬운 소대였거든요. 서지훈이 자신의 내무반에 들어서는 순간 윤상훈은 멀리서 그 모습을 주시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품어왔던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온 것이죠. 첫 일주일 동안 윤상훈은 서지훈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다른 신병들과 별다를 것 없이 적응해 나가는 모습이었지만 윤상훈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악을 모르는 채 순진하게 군 생활을 하는 모습이 때로는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분노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소대 소대장인 이중위가 윤상훈에게 보고했습니다. 서지훈이 다른 동기들보다 체력이 약간 부족하지만 성실하게 훈련에 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윤상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점차 윤상우는 서지훈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신병들에게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대했지만 서지훈에게만큼은 유독 엄격하게 굴었죠. 구보 시간을 늘려주고 총검술 자세를 더 오래 유지하게 하고 야간 경계 근무도 더 자주 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지훈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신병이니까 당연히 더 힘든 일을 해야 한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만 유독 힘든 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기들과 비교해보니 확실히 달랐습니다. 같은 실수를 해도 서지훈에게만 더 큰 벌을 주었고 훈련 강도도 다른 사람들보다 높았습니다. 서지훈은 처음엔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더욱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리 잘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서지훈의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다른 동기들이 주말에 휴식을 취할 때도 서지훈만 추가 훈련을 받아야 했고 내무실 청소나 정리 같은 일도 대부분 서지훈의 몫이었습니다. 윤상우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영국에게 받은 상처에 대한 복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만족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고한 젊은이를 괴롭히고 있다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윤상우는 자신과 아내가 겪고 있는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친구 집 방 한 칸에서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는 상황, 임신한 아내가 스트레스로 몸이 약해진 모습, 그리고 여전히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는 서영국의 SNS 게시물들이 머리를 스쳤죠. 어느 날 저녁, 서지훈이 몰래 부모님께 전화하는 모습을 윤상훈이 목격했습니다. 내무실 밖 복도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서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이 그리워서 울먹이는 것 같았고 군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상훈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지훈이 통화를 마치고 내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마주쳤습니다. 서지훈은 깜짝 놀라며 경례를 했지만 윤상훈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때 윤상훈은 의도적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했냐고, 여행은 잘 다녀오셨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서영국이 몰디브 여행을 다녀온 것을 알고 있어서 한 말이었죠. 순간 서지훈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중대장이 어떻게 자신의 가족 상황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지 의아했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의 최근 해외여행을 언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지훈은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유독 힘든 대우를 받는 이유와 중대장의 의미심장한 말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중대장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고 아버지가 최근에 자주 해외 출장을 다니는 것과도 연결지어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확한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윤상훈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서지훈에게 던진 말이 너무 직접적이었나 싶어서 후회도 되었지만 동시에 이제 본격적인 대화를 나눠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윤상훈은 서지훈을 개별적으로 면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에게는 일상적인 상담이라고 둘러댔지만 실제로는 그동안 감춰왔던 진실을 드러낼 자리였습니다. 중대장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지훈은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모르는 상태였고 윤상훈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윤상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지훈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지훈은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고 대답했지만 윤상훈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윤상훈은 천천히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왜 서지훈을 유독 힘들게 대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5장. 중대장실의 분위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서지훈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몸이 경직되어 있었고 윤상훈은 책상 너머로 그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다른 병사들이 훈련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 방 안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윤상훈이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 서지훈 앞에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서류와 사진들이 들어있었는데 서지훈은 그것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서영국과 관련된 자료들이었거든요. 첫 번째 서류는 전세 계약서였습니다. 윤상훈과 이서영이 서영국과 체결했던 바로 그 계약서였죠. 서지훈은 아버지의 서명을 확인하며 무슨 일인지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위조된 등기부등본이었고 세 번째는 경매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윤상훈은 차분하면서도 냉정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 아버지 서영국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자신의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 2억 8천만 원을 모두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지훈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서지훈은 처음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는 평소에 성실하고 정직한 사업가라고 자랑스러워했었는데 갑자기 사기범이라고 하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윤상훈이 보여준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위조된 서류들, 그리고 피해자 모임에서 수집한 다른 피해 사례들까지 모든 것이 서영국의 조직적인 전세 사기 행각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윤상훈은 또한 서영국의 SNS 캡처본도 보여줬습니다. 사기로 번 돈으로 몰디브 여행을 다니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자랑하는 게시물들, 명품 가방과 시계를 뽐내는 사진들, 그리고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동안에도 태연하게 올린 일상 게시물들이었습니다. 서지훈은 그제서야 아버지의 최근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해외 출장, 예전보다 훨씬 넉넉해진 용돈, 가족 여행의 빈도가 잦아진 것 등등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왜 이렇게 힘든 군 생활을 해야 하는지도 깨달았죠. 윤상훈은 서지훈의 변화하는 표정을 지켜보며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자신과 아내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친구 집에서 방 한 칸을 얻어 살고 있는 현실, 그리고 임신한 아내가 스트레스로 몸이 약해진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들려줬습니다. 특히 윤상훈은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을 이렇게 잃게 되었다고, 그 돈으로 새 출발을 하려던 꿈이 산산조각났다고 말했습니다. 서지훈은 점점 더 작아져 갔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 피해자의 아들이라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동시에 중대장이 자신을 왜 그렇게 힘들게 대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윤상훈은 파일에서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서영국에게 피해를 당한 다른 가족들의 사연이 적힌 피해자 모임 자료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노부부, 아이들 교육비까지 털린 젊은 부부, 노후 대비금을 모두 잃고 절망에 빠진 중년 가족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지훈은 그 자료들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단순히 한두 명을 속인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 중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젊은이들도 있었고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도 많았습니다. 윤상훈은 서지훈이 자료들을 다 훑어본 후에야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서지훈을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상훈은 서지훈에게 선택의 기회를 줬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를 설득해서 자수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후자를 선택한다면 앞으로의 군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고 암시했죠. 서지훈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서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도 정말 몰랐다고,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윤상훈은 냉정했습니다.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지훈이 아버지를 직접 설득해서 자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서지훈은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왔고 오히려 사업이 잘 된다고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그런 아버지를 설득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었습니다. 윤상훈은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암시했습니다. 자신에게는 군 내부 네트워크가 있고 그것을 활용하면 서영국을 추적하고 압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가족인 서지훈이 직접 나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지훈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의리와 가족애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앞으로 군 생활을 계속 해나가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있었습니다. 윤상훈은 서지훈에게 생각할 시간을 줬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고 일주일 안에 결정을 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서지훈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면담이 끝난 후 서지훈은 내무실로 돌아왔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동기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편 윤상훈도 면담 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서지훈에게 진실을 말했을 때 충격받은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죄 때문이라고 해도 무고한 젊은이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윤상훈은 자신과 아내의 현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불안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도 안정적인 생활이 필요한 현실, 그리고 아직도 처벌받지 않고 있는 서영국의 모습이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며칠 후 서지훈이 윤상훈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을 다 기다리지도 못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서지훈은 협조하겠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서지훈의 조건은 아버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자신의 아버지이고 가능한 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윤상훈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애초에 물리적인 폭력을 쓸 생각은 없었고 오히려 서지훈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은 묘한 동맹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아들이라는 기묘한 구조였지만 공통된 목표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서지훈과 윤상훈의 협력이 시작된 후 부대 내 분위기에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서지훈에 대한 윤상훈의 태도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엄격했지만 예전처럼 가혹하지는 않았죠. 윤상훈은 우선 군 내부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군 간부들 사이에는 비공식적인 정보 교환 채널이 있었는데 거기에 서영국의 전세 사기 사건을 조심스럽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복수라고 말하지는 않고 사회적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김대휘가 첫 번째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김대휘 역시 몇 년 전 부동산 투자로 손해를 본 경험이 있어서 전세 사기에 대한 분노가 컸거든요. 윤상훈이 상황을 설명하자 김대휘는 즉시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김대휘는 자신의 인맥을 통해 전세 사기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군 간부들 중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서영국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지훈은 아버지와의 연락을 위해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말에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곤 했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윤상훈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서지훈은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영국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밝은 목소리로 아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군 생활은 어떤지, 건강은 괜찮은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등등 아버지로서 당연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지훈에게는 그런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괴롭게 들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피해를 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서지훈은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사업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영국은 사업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최근에 큰 계약을 몇 개 성사시켰고 덕분에 수입도 늘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곧 더 큰 사무실로 이전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지훈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돈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화통화만으로는 아버지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상훈은 서지훈의 고민을 듣고 다른 접근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군 내부에서 여론을 조성한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외부 압박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지훈의 직접적인 설득과 함께 사회적 압박이 동시에 이뤄진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상훈의 계획은 단계별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김대휘를 통해 다른 부대의 간부들에게도 서영국의 사기 행각을 알렸습니다. 군인들 사이에서는 정의감이 강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반응이 즉각적이었습니다. 특히 한 연대의 인사과장인 박중령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중령은 전역 후 부동산 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런 사기 사건들이 업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며 분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서 서영국을 추적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며칠 후 박중령이 놀라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서영국이 현재 해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겨 여전히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몰디브 여행 사진들은 과거에 찍어둔 것들을 시차를 두고 올린 것이었고 실제로는 부산 지역에서 새로운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윤상훈은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군 출신 인맥들을 통해 부산 지역의 경찰서와 연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는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이경정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윤상우는 이경정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경정은 전세 사기 사건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서영국의 현재 위치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서지우는 아버지와의 두 번째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군대에서 들은 이야기라며 최근 전세 사기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영국은 처음에는 별 관심 없다는 듯이 반응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서지훈이 계속해서 사기범들에 대한 사회적 분노와 처벌 여론에 대해 이야기하자 조금씩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서지훈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하는 부동산 사업에서도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서영국은 당황하며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고 강변했지만 목소리에서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서지훈은 윤상훈에게 보고했습니다. 아버지가 점점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조금 더 압박을 가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윤상훈에게 김대위로부터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군 간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영국의 전세 사기 사건이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간부들만 알고 있던 정보였는데 점차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국의 군 부대에 근무하는 간부들 중에 부동산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유사한 사기 사건들을 수집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자 결국 국방부 내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군 간부들 사이에서 부동산 사기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갔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윤상훈은 이런 상황 변화를 지켜보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에서 시작된 일이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서영국이 단순히 개인의 원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감시와 압박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서지훈도 이런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중대장의 개인적인 복수에 어쩔 수 없이 협력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라는 사회적 악습을 뿌리 뽑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과 아버지의 잘못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도 컸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서영국의 새로운 사기 시도가 발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경정의 수사팀이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서영국을 검거한 것이었습니다. 윤상훈은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드디어 목표를 달성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서지훈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이 정말 정당한 일이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습니다. 서영국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부대 전체가 평상시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윤상훈과 서지훈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하루였습니다. 윤상훈은 김대위로부터 확인 연락을 받았고 서지훈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지훈은 전화를 받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머리로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현실이 되니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어머니는 울면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서지훈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지훈은 윤상훈을 찾아갔습니다. 중대장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복수와 협력의 관계에서 이제 무엇인가 다른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윤상훈은 서지훈의 표정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성공했지만 정작 서지훈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서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버지가 감옥에 가게 되면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기 행각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이 더욱 클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윤상훈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서지훈의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이제 그 뒤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못했었습니다. 며칠 후 더 구체적인 소식들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영국의 체포 소식이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피해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컸고 피해자 수도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군 관련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군 간부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력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취하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윤상훈은 이런 반응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에서 시작된 일이 사회적 정의 실현으로 평가받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서지훈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서지훈은 이제 부대에서도 다른 병사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병사들은 서지훈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전세 사기범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알려질 일이었습니다. 서지훈은 그때를 대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한편 서영국의 재판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행위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고 피해자들도 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상훈과 이서영도 피해자 중 한 명으로서 재판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서영은 남편의 복수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의가 실현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이 그런 방법을 썼다는 것에 대해 걱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서영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남편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가족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윤상훈은 아내의 걱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자신이 한 일이 과연 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서지훈은 어머니를 면회하러 갔을 때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남편이 왜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서지훈은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지훈은 큰 결심을 하고 아버지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구치소에서 만난 아버지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초라한 수감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서영국은 아들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지훈은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이지만 여전히 자신의 아버지였고 이렇게 초라해진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피해자들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서지훈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그리고 가능한 한 피해 배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영국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서지훈은 윤상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니 피해 배상을 위해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윤상훈은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검찰에서 서영국의 재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은닉된 재산들이 상당액 발견되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일부나마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완전한 배상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전혀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윤상훈과 이서영도 일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잃었던 돈을 모두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만큼은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정신적인 만족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상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서지훈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죄 때문이라고 해도 무고한 젊은이를 그렇게 힘들게 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윤상훈은 서지훈을 다시 불러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서지훈을 힘들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는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지훈은 윤상훈의 사과를 받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명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잘못을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사회적 정의가 무엇인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에게도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복수자와 피복수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영국의 재판이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정부에서도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상훈이 개인적인 복수로 시작한 일이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서영국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아들 서지훈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아버지의 자수를 권유했다는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상훈과 이서영도 피해자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법정에서 서영국과 마주쳤을 때 윤상훈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복수는 달성했지만 그것이 가져다준 만족감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이서영은 법정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신혼의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절망감, 임신 중에 겪어야 했던 스트레스, 그리고 불안한 주거 환경에서 느꼈던 두려움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방 청석에 있던 다른 피해자들도 눈물을 흘리며 공감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영국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행위였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은닉 재산을 모두 몰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후 윤상훈은 서지훈과 함께 법정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서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받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윤상훈은 서지훈의 말을 들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서지훈에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서지훈은 그것을 도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지훈은 설명했습니다. 만약 윤상훈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잘못을 영영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되었다면 더 큰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 오히려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윤상훈은 자신이 한 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지훈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후 윤상훈과 서지훈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료 관계가 되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이런 변화를 느꼈지만 구체적인 사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김대휘는 이런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윤상훈의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서지훈도 더욱 당당하고 성숙해 보였습니다. 김대휘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된 것 같아서 안도했습니다. 한편 이서영은 배상금 일부를 받은 후 새로운 집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전만큼 넓고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임신한 상태에서 불안정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윤상훈은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아내에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복수나 분노보다는 가정의 행복에 더 집중하겠다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도 더욱 성숙한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서영은 남편의 변화를 느끼며 안도했습니다. 한동안 복수에 사로잡혀 있던 남편이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남편의 의지력과 추진력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지훈은 군생활 중반을 넘어서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녁을 앞둔 어느 날 서지훈은 윤상훈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받은 가르침에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윤상훈도 서지훈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서지훈은 저녁 후 계획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선 어머니를 돌보면서 아버지가 남긴 후유증을 정리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윤상훈은 서지훈의 계획을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복수로 시작된 일이 한 젊은이의 인생에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후 이서영이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윤상훈은 아들을 안고 있으면서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을 물려주겠다고, 그리고 복수보다는 용서와 화해의 가치를 가르쳐 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서지훈도 전역 후 종종 윤상훈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서지훈을 삼촌처럼 따르게 되었고 서지훈도 그 아이를 친조카처럼 돌봤습니다. 몇 년 후 서영국이 출소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윤상훈의 집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서영국의 모습을 보며 윤상훈은 모든 것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화해의 시간이었습니다. 윤상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집이 아니라 정이었다고, 그리고 그 정의는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비록 많은 시간과 고통이 필요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이서영은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긴 여행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지훈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으로 시작된 아픔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원동력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복수로 시작된 이야기는 용서와 화해로 끝났고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정의란 처벌보다는 치유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가 복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윤상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집이 아니라 정이었어. 그건 되찾았잖아. 개인적인 복수로 시작된 이야기는 진정한 정의의 실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눈물로 사죄하는 서영국, 아버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서지훈, 그리고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한 윤상훈까지 모든 사람이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지훈은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아버지의 잘못을 딛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상훈과 이서영은 건강한 아들과 함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고요. 때로는 정의가 복수보다 더 달콤한 결말을 선사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